귀한 자리에 초청받아 영광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서 일하는 김승섭입니다. 제 발표 제목은 2018년 천안함 생존자 실태조사입니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를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2018년도에 한겨레 신문과 함께 저희 연구팀인 윤재홍 선생과 함께 진행됐고요. 이 자리에도 윤재홍 선생님께서 함께 와 계십니다. 2018년도에 최초로 이 천안함 생존자분들의 상처, 아픔에 대한 여러 인터뷰와 데이터 조사를 기반으로 한 결과가 보고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많은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이에 따라 그때의 당시 조사 결과를 좀 리뷰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존자들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을 파악한다고요. 2018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였습니다. 연구 참여 대상자는 천안함 생존자 58명 있었는데요. 현역인 분들이 참여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현역으로 계속 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군 복무에 혹시라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셨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경력자분들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설문 참여자 24분께서 응답한 결과를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이야기 나눠주셨던 천안함 생존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물론 데이터의 숫자가 24명에 불과하고 통계를 내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숫자입니다만 32명 중 24명이라고 하는 실은 75%에 해당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인구학적 정보는 연령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당시 계급인데 24명 중 수병이었던 분이 8분이 적고요. 부사관이나 장교로 계셨던 분이 14분입니다. 이 숫자가 특히 14분의 부사관, 장교로 계셨던 분들에 대한 질문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인 PTSD입니다. 이게 PTSD를 설문조사를 통해 특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설문지를 통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묻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의사로부터 PTSD를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은 어떤 개인적 상태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받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설문 응답자 수 23명 중에서 2010년 폭침 이후에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비율은 21명으로 91%에 달했고요. 2017년 1년 동안,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비율 역시 11명으로 50%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막연히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얼마만큼 높은지 감잡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비교 대상 중에 하나로 2017년도에 Archive of Internal Medicine에 출판된 논문을 보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군인들 중에서 PTSD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13%입니다. 이것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은 앞서 보여드린 지난 8년 동안 2018년 기준으로 91%가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라든가 혹은 바로 전에 한 해 동안 50%가 진단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높은 숫자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숫자를 통해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조사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PTSD 증상들을 보고해 주셨던 생존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인용해서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서 벗어나 혼자 쉬거나 긴장이 풀리면 팔과 다리가 오그라들고 동공이 풀리고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이야기라든가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공포증으로 이어져서 버스나 배, 비행기를 타면 탈출구부터 타는 상황, 항상 그런 것들을 긴장하고 있는 것들인 거고요. 정주행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망칠 통로가 없는 폐쇄된 공간을 버텨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추위도 두렵다. 반소매에 얇은 바지를 입고 탈출했던 그의 몸은 3월 밤바닥의 차짓한 냉기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밑에 얘기는 다른 인터뷰에서 나온 생존자 최강수 씨의 이야기인데 꿈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천안함 대원들과 한 명씩 악수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 죽은 사람들만 악수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악수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며 뜯어 말렸다. 악몽은 밤마다 반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을 나눌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1600cc 맥주 피처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었던 것만이 아니라 술잔을 부딪힐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맥락들을 보게 되다 보면은 지방간 진단을 받았던 비율들이 생존자명 중 4명이어서 16%에 해당하는데 같은 나이대 일반 남성들의 지방간 진단 비율은 건강보험 데이터에 따르면 0.6%입니다.
생존자 최강수 씨의 이야기고요. 누나 최정민 씨의 증언입니다. 동생이 침대에 누워 풀린 눈으로 온종일 창문 밖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안함 이야기, 폭침 이야기 이런 것들을 혼자 놔두면 미칠 것 같아 옆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런 PTSD 결과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여기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건 이후에 2018년 기준으로 지난 8년 동안 자살 생각을 진지하게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주황색으로 된 부분은 지난 1년 기준으로 자살 생각을 진지하게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50%가 해당을 하고요. 무엇보다 자살 시도로 국한한다 할지라도 자살 시도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6명으로 24명 중 25%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 역시 높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있는 데이터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을 때 사이키아트리 리서치에 나온 학술 논문을 봤을 경우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18에서 34세의 참전 미군들의 지난 1년 동안의 자살 생각 비율은 5.2%입니다. 이 5.2%라는 숫자랑 앞에서 비교할 숫자는 50%라는 숫자인 거고요. 실은 몇 배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거의 모든 비율들이 10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숫자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 이상의 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 PTSD라고 하는 질병, 증상만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들이 군대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군에서 정신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원할 때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합니다. 한 번 이상 못 받았다고 말하는 비율이 19명인 거죠. 대다수가 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로 물었을 때 가장 걱정됐던 건 관심사병으로 분류될까 봐 였습니다. 특히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14명의 장병이 실제로 군에서 계속 직장으로서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관심사병으로 분류되거나 이런 것들이 큰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대에서 진료 시간을 안 줘서 혼자 참기 때문에 상주하는 정신과 의사가 없어서 이런 비율들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 대한 표이고요. 이 표가 많은 분들이 주목을 적게 하시는데요. 저는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특히나 군대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군 복무 중에 정신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입니다. 귀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군 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군 내에서입니다. 군대 밖이 아니라 군 내에서. 폭침의 책임을 생존자에게 돌리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가 22명 전원입니다. 100%이고요. 폐잔병이라는 말을 듣고 생존자라는 이유로 함께 있게 깨름직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도 13명으로 5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천안함 안에서 유품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가 9명, 40%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으면도 배를 타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가 8명입니다. 천안함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8명으로 36.4%고요. 시신을 감별하라는 명령 역시 27%입니다. 어떤 한국 사회에서 군대라고 하는 공간에서 PTSD라고 하는 상태가 어떻게 취급받는지, 그리고 폭침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군인들이 그 이후에 겪어야 했던 시간들, 특히나 곧바로 어떤 여러 조치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폭력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 문제를 명백히 얘기하거나 해결하는 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오늘 주제인 것처럼 이 천안함 생존장병들의 여러 영예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것인데 그와 함께 이 문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폭침 당시 장교 부사관 계급으로 한정했을 때 전역을 빨리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가 14명 중 13명이 그렇다고 답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바처럼 폐잔병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혹은 함께 있기 깨름직하다는 말을 듣는 상황에서 계속 직업으로서 영예로운 직업으로서 군인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 경우 전역을 빨리 해야겠다는 고민들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보면은 신청한 적 없으면 4명이고요. 신청한 적이 있었던 17명 중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다면 그 4명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신청하지 않았는가? 주변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보고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의료 기록이 없어서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계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후에 가족, 아무도 권유하지 않으면 높습니다. 거꾸로 이 말은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분들조차도 그 계기가 국가나 군대가 아니라 실제로 전후에나 가족, 친구의 권유였다고 하는 것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버려져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가? 천안함 전후회가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 다음이 인터넷 검색 군이었습니다. 어떤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됐습니다. 실제로 국가로 받은 보상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상 많이 받아 좋겠다는 말들을 하기도 했었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보상 많이 받았을 텐데 뭐 하는 거 없냐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반박해봐야 관계만 나빠질 뿐 같아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의도한 게 아니었어도 공창표 화사에게는 만날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천안함이 되었습니다. 슬프고 비참한 표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연평균 소득을 물었습니다. 그 연평균 버는 돈이 2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총 22명 중 9명으로 이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천안함 장병들이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에 8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런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들의 삶이 어떠했을지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를 하기 전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일단은 천안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명백히 좌우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모두가 함께해야 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치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천안함 생존 장면들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연구가 사람들에게 혹시 어떻게 전달될까? 혹시 또 한 번 지루한 정치적 싸움만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천안함 장병분들께서 소중한 이야기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인터뷰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다른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은 천안함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다음 시간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종종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3월이면 정치인들이 찾아와 생존 장면과 사진을 찍어가곤 했지만 그 정치인을 다시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생존 장면들은 반복된 희망 고문 속에서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떨어진 후 막막한 시간을 보내던 정하사는 말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이용해도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는 사실만 알려주세요. 앞서 정중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본인의 고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군에서 복무하다가 상처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그들의 건강과 삶 역시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